내가 평생을 모은 모든 자산은 둘째 아들 부부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큰형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어쩌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다 같은 복수국이면서도 제게는 평생 아린 아픔으로 남은 현실이죠. 어딘가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펜을 듭니다. 시어머니는 솔직히 말해 참 모진 분이셨습니다. 모두에게 엄하셨지만 특히 저와 형님에게는 더 그러셨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님네는 첫째였고요.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서라서 힘들겠지만 형님한테 잘해라. 그 말의 속뜻은 늘 명확했죠. 내가 동생이니까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라는. 솔직히 말하면 형님은 딱히 모범적인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에게 모질게 구셨습니다. 늘 형님을 타박하셨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몫 이상을 해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밖에서 외식했지만 그 해에는 제가 직접 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를 듬뿍 넣고 들기름에 달달 볶아 깊은 맛을 냈죠.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전날 미리 재료를 다 손질해 두어 힘들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날 아침에도 늦게 오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 동서. 벌써 다 차렸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형님은 그저 상에 앉아 젓가락만 들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 차린 상이었으니까요. 제사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제사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와 형님은 제사 때마다 시어머니를 돕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대부분의 일을 했죠. 형님은 늘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 동서. 나 오늘 허리가 좀 아파서 말이야. 이번 제사는 동서가 좀 도와줘. 어휴, 나는 잡채는 영 솜씨가 없어서. 동서가 좀 해줄래?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서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형님은 왜 저러는 건지. 저는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 정말 괜찮아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말해야 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새 통 컨디션이 안 좋으셔. 자꾸 딴소리를 하시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다 그렇지 뭐 하고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형님네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큰형님은 저희를 보고도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시길래 병원까지 오셔? 남편은 큰형님에게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큰형님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십니다. 아직은 경미하지만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죠. 그날 이후 누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 것인가를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큰형님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지 않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어휴,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직장을 다녀요? 제 사업에 지장이 크다니까요. 우리 애가 다음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제가 곁에서 도와줘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럴 때마다 큰형부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은근히 저와 남편에게 떠넘기려는 눈치였죠.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그래야 돼? 형님은 뭐하러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는 큰아들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큰형님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큰형님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동생, 내가 먼저 효도해라. 그렇게 시어머니의 병수발은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렸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화장실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가끔씩 시어머니는 제게 모진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왜 내 딸이 아니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긴 병수발의 시간은 저를 녹초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저를 갉아먹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시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는 시어머니의 모진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가끔씩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셨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날씨가 좋아서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시어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선영아. 제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 아닌 너한테 고생을 시키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그 말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빛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눈빛으로 변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마지막 진심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형님은 시어머니를 병문안 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형님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단지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싫어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긴 병수발 끝에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형님은 그저 형식적인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님이 가족들을 모두 모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형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뭘 남겨주셨을까? 형님은 이미 자신이 시어머니의 모든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유언장을 천천히 낭독했습니다. 본인은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 짐을 덜어준 것은 내 큰 아들도 큰 며느리도 아니었다. 고마운 동서에게 보답하고 싶다.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초조한 표정으로 변호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구절이 읽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모든 자산은 둘째 아들 부부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큰형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어머니의 재산은 강남에 있는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억 원이었습니다.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호사님에게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위조도 조작도 아닙니다. 형님은 저와 남편에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야, 너네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너네가 어머니 꼬드겨서 유언장 고친 거 아니냐고. 저희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형님, 어머니 병수발은 우리가 다 들었는데 왜 뻔뻔하게 유산까지 받아야 하냐고. 형님은 3년 동안 어머니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잖아.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향해 악을 썼죠. 유류분 건 몰라. 법적으로 내 몫은 받아낼 거야. 결국 형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형님은 온갖 거짓말로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은 3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간병 기록, 병원 진료 기록, CCTV 영상까지. 판사님은 말없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둘째 아들 부부는 망인을 3년간 극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 첫째 아들 부부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한다. 형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내내 형님의 얼굴은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형님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형님네와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것이 되었습니다. 돈은 돈이었고 마음은 마음이었죠. 돈은 저를 풍요롭게 만들어줬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